시체 현상부터 보겠습니다. 시체 현상은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초기부터 보면은 체온 하강, 주변 습도가 낮을수록 통풍이 잘 될수록 피부에 습도가 있을수록 빨리 하강합니다. 각막 혼탁, 사후 12시간이 되면은 흐려지고 24시간이 되면은 현저히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은 불통해집니다. 최초 12시간에 더블이 24시간이 되고 그리고 더블 되면 이제 48시간이죠. 12, 24, 48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체 얼룩을 보면은 중력으로 시체 아래에 피가 몰려서 암적가스가 띄는 것이죠. 지위 온도가 높아질수록 액체는 유동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체 얼룩의 색깔에 대해서 이것을 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선홍색을 보면은 익산화 동살, 일산화탄소 정도, 청산가리가 이제 사이안칼륨입니다. 이것은 이제 홍익동, 일산가리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홍길동이 아니죠. 홍익동, 일산가리. 자, 암적색은 목맴 시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목맴으로 암기하고, 암갈색은 염소산 칼륨, 아질산소다입니다. 이것은 염소, 아질, 갈번 이렇게 암기합니다. 염소들이 보면은 이 바위산을 잘 올라갑니다. 까딱 잘못하면 미끄러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아질, 갈번 했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녹갈색은 이제 황화수소 중독인데, 이게 수소입니다. 미국의 월가에 가면은 커다란 황소상이 있습니다. 그 황소상이 녹에 슬었다고 생각을 하고 녹슨 수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갈색이 되겠습니다. 자, 시체 굳음은 근육이 경직되면서 관절이 고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가 굳게 됩니다. 이 굳는 순서가 중요한데 턱에서부터 어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연구한 학자가 니스텐이죠. 니스텐이 굳은 시체를 이렇게 툭 찔러보고 니스텐?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사후 2-3시간부터 시작해서 12시간이 되면은 전신 경직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가 되면은 자가 용해가 되는데 이제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굳었다가 다시 녹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부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고 또 썩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후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라나 밀랍, 백고라 이것은 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니까 당연히 후기죠. 자가 용해, 부패는 후기에 들어간다는 것. 자, 체내에 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효소하고 세균을 좀 헷갈리기 쉽죠. 그 세균이라는 것은 사실 미생물입니다. 이 세균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살아가지 못해도 이 기생을 해서 생물체에 기생을 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번식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효소는 아예 그 물질이죠. 그러니까 세균도 이 효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효소는 훨씬 더 작은 물질이고 자가정식 같은 걸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체내에 있는 효소가 작용을 해서 자가 용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부패를 보면은 부패의 3대 조건은 이제 공기 유통, 온도는 20에서 30도가 적당하고 습도는 60에서 66% 정도입니다. 이 정도 온도와 이런 습도는 상당히 사람이 살기 좋은 날씨죠. 우리나라 날씨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6월하고 9월달 정도가 이 온도에 이 습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패는 이 사람이 살기 좋은 온도와 습도, 그때 부패가 가장 잘 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그때가 6월하고 9월이다. 이 숫자들이 잘 생각이 안 나면, 대략적으로 6월하고 9월의 온도와 습도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미라는 건조가 부패보다 빠를 때 생겨나죠.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면은 거기가 주변이 사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밀랍은 이제 수중이라든가 수분이 많은 지중, 땅 속에 되겠죠. 이런 데서 형성이 된다. 백고라는 성인은 7에서 10년 정도 걸리고 소아는 4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성철, 소사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되게 유명한 스님이었는데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화장을 했지만은 원래 소사라는 뜻은 이제 불에 타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은 돌아가시고 화장한 것과 좀 이미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성철소사로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이제 손상사입니다. 총알 상처는 탄환에 생긴 손상이고 총알 입구,
탄환이 이제 들어간 자리죠. 사출구는 탄환이 나온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입구, 사출구,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총알이 입구, 사출구, 이렇게 조금 다르게 적고 있죠. 사창관은 이제 탄환이 체내로 지나간 길이 되겠습니다. 총기 손상을 보면 이제 관통 총창이 있고, 맨관은 총알 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이제 몸속에 있는 것이죠. 찰가 총장은 탄도가 채표만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반도 총창은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서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 까짐이나 피부 미출혈만 형성되는 것이죠.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 못 들어갔죠. 피부에 반도 못 들어갔다. 그래서 반도 총창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회선 총창은 이제 탄환이 몸 안에 들어갔다가 뼈를 맞은 것이죠. 그 다음에 몸 구조를 막 이렇게 돌아다닌 겁니다. 그것이 이제 회선했죠. 자, 주저헌은 자살할 때 망설임 때문에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생긴 상처입니다. 치명성이 아닌 경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방어헌에는 능동적 방어헌하고 수동적 방어헌이 있는데, 능동적인 것은 공격을 당할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은 이제 공격을 당할 때 도망 다니면서 입게 되는 상처죠. 자, DNA 시에는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사무관장은 누가 하느냐? 경찰청장은 구속 피해자하고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 이런 것들만 총괄을 하고 수감되어 있는 수용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 DNA 정보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기관에서 각각 따로 지금 이것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채취 대상 범죄는 뭐 살인, 강간, 강제추행 등이고 영장을 받아서 DNA 감식 치료를 채취를 할 수가 있는데 대상자에게 거부할 수 있으면 고지를 하고 서면으로 받아야겠죠. 동의를 받았다면 영장 없이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자, 시료 폐기. DNA 시료는 확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을 했다면 원래 채취할 때 그 얻었던 시료는 지체 없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뭐 또 다르게 쓰면 안 되겠죠. 지체 없이 폐기한다. 그리고 검사의 혐의 없음, 제거 안 됨, 공소권 없음 이런 처분이 있거나 재판 중에 채취 대상 범죄 외의 제명으로 변경이 됐다면은 데이터베이스 들어있는 DNA 정보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안 됨 처분을 하면서 치료 감호에 독립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하면서 치료 감호를 받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청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보를 삭제 안 한다는 겁니다. 자,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때 삭제를 하는데 무죄 판결을 하면서 또 치료 감호 선고를 하면은 이 경우는 그대로 정보를 살려둔다는 겁니다. 법원의 치료 감호 독립 청구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삭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 검사가 죄가 안 된 처분을 하면서 치료 감호에 대한 독립 청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보를 그대로 살려두고 있다가 결국 기각 판결을 해버리면 다시 삭제를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거짓말 탐지기를 폴리그래프라고 하죠. 자, 과학수사에 오는 피검사제 호흡, 혈압 등 생체 현상을 측정하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검사는 진술의 진위 확인, 사건의 단서, 증거 수집,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을 위해 실시할 수 있다. 피검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할 수 있죠. 피검사자가 검사에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한 경우라면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자, 이 경우도 보면은 이 검사는 우리 수사관이 피검사자가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자기가 판단을 했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검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실무에서 보면은 뭐 어떻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렇게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렸으면 그 다음에는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판례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자, 혈흔의 방향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혈흔은 타원형이 될수록 방향성 판단이 쉽겠죠. 피를 흘리며 움직이면 혈흔 궤적이 형성됩니다. 스파인과 자혈흔이 있으면은 방향성 판단이 쉽다. 자, 여기서 스파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파인은 이제 사진을 찾아보면 가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낙하혈에서, 그러니까 피가 아래로 떨어질 때, 그 동그란 혈흔 주변에 생기는 작은 그 핏방울이죠. 가시같이 생겼습니다.
가시처럼 생겼다 보니까 스파인이라 부르는 것이죠.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찾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낙하혈이죠.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 피가 그대로 떨어지면은 주변의 스파인이 고르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동을 하고 있죠. 이동을 하면서 피가 떨어지면 이 스파인이 그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이 뒤쪽으로는 생기지가 않죠. 앞쪽으로 생겨져 있습니다.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스파인은 방향성을 나타내 줍니다. 자혈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혈현은 모혈현에 대비되는 말이죠. 이게 둔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맞으면 원래 모혈현에서 피가 튀어서 이제 그 천장이라든가 벽 쪽으로 이렇게 비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낙하혈은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만은 이 비산혈은 아래에서 옆이나 혹은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이제 생기는 혈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방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피가 운동하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모양에 보면은 이제 방향성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근데 카페처럼 그러한 피를 흡수를 해버리면 또 표면이 거칠면 그러한 방향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 성폭력 범죄를 보겠습니다. 자,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 촬영은 19세 미만자에 대해서 신체 정신적 장애자인 피해자에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피해자나 또 법정 대리인이 거부할 때는 할 수 없지만은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상 촬영을 해야겠습니다. 촬영된 진술은 조사 과정에 동서가했던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이 진정이 인정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해야 한다 이런 문구는 우리 증거법이라든가 형사법에 거의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판사의 재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는 반드시 증거로 채택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규정된 경우는 거의 없죠. 이것은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은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증거를 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소시효 특례를 보면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을 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이제 아청일 때는 또 성년에 달았을 때부터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10년 연장하는 것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체 정신적 장애자이거나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시효를 배제합니다. 그리고 강간살인죄에 있어서도 시효를 배제합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지금은 이제 13세 미만자에 대해서 시효를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2020년 11월 20일 이후에는 성폭력 특례법 개정으로 이 13세가 이제 16세로 바뀌게 됩니다. 형법에서도 16세까지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6세까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공제예실무종합의 178페이지 110번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문제를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지금 맞게 되어 있는데 이때 개정된 시점이 되면 또 틀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오표가 또 붙겠죠. 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강법을 준용합니다. 정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소송 진행의 협의, 간이공판 절차 결정, 판결 선고 이런 것들을 준용합니다. 전담 조사제, 경찰청장은 각 서장으로 하여금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보호법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바가 있죠. 신뢰관계인 동석,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 또는 증인신문할 때는 의무적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됩니다. 다만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이 거부할 때는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때 의무적이란 말은 이제 본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신청도 안 했는데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너 당신 누구랑 그 신뢰관계인 있지? 그 사람이랑 반드시 동석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밑에 보면 이제 전문가 같은 경우는 우리 수사기관이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전문가에게 의견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일반인이 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뭐 전문가 의견 조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장애인이거나 13살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의견을 물어봐서 기록에 첨부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술 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의사소통이 좀 힘든 사람에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 경우는 이제 수사기관이 봐서 또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진술 조력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데려와서 옆에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장애인이거나 13살 미만인 경우에도 재량이 됩니다.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도 했지만은 이제 관계는 필수, 조력은 선택, 그렇게 암기를 해줬습니다. 자, 적용 법률을 보면은, 자,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의 강제추행이 있으면, 이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것 같지만은, 성폭법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성폭법으로, 의율해서 처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세 미만자에 대해서 합의 간음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는 이제 형법상의 그 의제 강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중간간 미수한 경우에는 죄명을 성폭법,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표기를 한다. 특별법에는 미수라는 말을 적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틀린다는 것입니다. 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 자, 검사나 사경은 수사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 전 단계인 수사 단계에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또 성인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충, 성공이 되겠죠. 앞선 강의에서 우리 특강법에서는 이제 잔충, 성공이라는 것이 있죠. 살인 등 특별한 범죄에 있어서는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고 성인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폭법에서는 이제 성충, 성공이 되는 것이죠.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N번방 사건의 피의자들이 다 공개가 됐죠. 특검법에 의할 때는 이제 제주 그 고유정 살인 사건, 이 사건에서 또 고유정이가 얼굴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신상 등록을 보면은 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공개 명령이 확정된 자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경찰에 제출하고 법무부 장관 대상자 정보를 등록하며 여가부 장관이 공개를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신상 정보를 경찰에 제출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 정보를 등록을 하고 여가부 장관이 공개를 집행을 합니다. 전자발찌는 보관찰관, 법무부 소속이죠. 여기서 전속적으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경찰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파트에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선 그 생활안전 파트에서 통합해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 이후로 성폭력 관련 범죄가 많이 개정이 됐죠. 뭐 이 내용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형법은 이제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추행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이렇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법에 보면은 뭐 13세 미만 강제추행할 때 벌금형이 삭제가 됐고, 또 공중밀집 장소 추행했을 때 처벌이 상향 조정됐죠. 그래서 지금 3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긴급 체포도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반포를 한 경우와 촬영하는 것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자기 신체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촬영을 했지만은 반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의사에 반해서 반포한 경우, 이 경우는 둘 다 처벌이 동일합니다.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됐죠. 16세 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 공소시효가 폐지가 됩니다. 올 11월 20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